지난주에 저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별로 그 신경 안 쓰셨을 것 같은데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매우 심대한 의미를 갖는 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판결이 뭐냐면 작년에 기억하시죠? 택배 근로자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CJ 대한통운에 가서 그 건물도 부수고 불법 점거를 한참 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왜 경찰들이 뒷짐지고 서서 잡아가지도 않고 막 부수는데도 그래서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택배 근로자들이 대한통운 건물을 가서 불법 점거했을 때 저 주장이 뭐였냐면 원청 나와였어요. 너네 대한통운이 원청이잖아. 나와! 우리랑 교섭하자. 근데 대한통운이 못 들은 척했죠. 대한통운은 왜 우리가 근로자들하고 단체 교섭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대리점주하고 대리점 사장이랑 이미 그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이 아니죠. 사실은 택배 근로자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애매한 존재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자영자로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 차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계약을 대리점 사장이랑 맺은 거기 때문에 대한통운은 우리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리고 못 들은 척한 거예요. 그것을 그 택배 근로자들이 대한통운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을 한 겁니다.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은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죄거든요.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 처벌의 대상이에요. 근데 대한통운이 우리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낸 건데 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1심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한통운이 단체 교섭에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중동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지를 않았고 한겨레 경향이 너무 신나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직 1심 판결밖에 안 나왔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간에 대리점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원청에게도 교섭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시청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의선 회장이잖아요. 현대자동차의 하청 기업이 한 10,000개 됩니다. 1차, 2차, 3차 합치면 10,000개 정도 돼요. 저는 그 담당자들도 아마 알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리저리 숫자를 합쳐보면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하청 기업들이 원청 나와! 이러면서 그 정의선 회장하고 단체 교섭하겠다 그러면 나서면 그러면 그게 작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은 하청 사장님인데 하청 사장님하고 맺은 근로계약은 다 그럼 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경제가 이런 게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법원이 이번에 이 대한통운과 그 택배 근로자들 간의 관계에서 대한통운도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임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크게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택배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근로자들이잖아요. 이거 단말기 보면서 다니잖아요. 그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도 대한통운이고 그리고 그 서브 터미널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로 쫙 이 기계 있죠? 그 분류하는 기계. 이것도 이제 대한통운이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로시간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대한통운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본다면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원이 굉장히 섣부르게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인지 자영자인지 애매하고 하청과 원청의 관계도 굉장히 애매한 새로운 영역이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법을 만드는 쪽에서 이거를 잘 분류를 해서 새로운 영역이 이만큼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로 단체 교섭을 하려면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원이 섣불리 이거를 처벌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1심 판결이지만 한겨레하고 경향이 신난 것은 이거를 확장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안 해도 사용자성이 인정이 됐네? 그러면 야 현대자동차는 10,000개 하고 해야 되네?
그러면 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영향을 주는 원청도 단체교섭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신나하는 이유가 이번에 대한통운 택배에 대한 1심 판결이 노란봉투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지금 낙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낙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많은 대기업들은 하청기업들이 수백 개, 수천 개, 현대자동차는 10,000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경제가 마비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많은 근로계약들이 무시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도대체 누구랑 교섭을 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첫 번째는 생산시설 점거에서 작업을 멈추는 그 불법도 손배소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원청하고 교섭하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독약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 택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서 약간 노란봉투법하고는 약간 분리가 되지만 그래도 크게 확장을 하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궤가 같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심 판결은 상당히 경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경솔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신문 뭐라고 지금 쓰고 있냐면 한국경제신문은 원하청 생태계 붕괴할라. CJ가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산업 현장의 혼란, 기존 노동법 체계, 노사 갈등 유발 이런 면에서 너무나 걱정된다. 지금 한겨레 사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사라는 게 하청사의 하청사의 교섭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라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하고 있고, 이 한국경제신문도 노란봉투법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명분을 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연관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원 진짜 문제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스터디하고 신중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급하다. 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향성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처벌 대상에 지금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다. 근데 다음 주 1월 내로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 좀 너무하네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어떤 맥락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이번 주에 굉장히 주목된 보도자료가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보셨죠? 10년 만에 생산직을 뽑는데 채용 청탁을 받지 않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런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그동안 채용 청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입니까? 채용 청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 직원은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이 2021년에 9,600만 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정년 보장되고 정년 후에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고 재직 때는 현대자동차를 최고 30% 싸게 살 수 있고 퇴직 후에도 평생 25%까지 할인받는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용 청탁을 해서 노조 간부한테 돈을 쥐어주고 채용 청탁을 하면 남는 장사라는 거죠. 두 가지죠, 시청자 여러분. 이 대기업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많은 하청기업의 비정규직한테 갈 대우를 독자적으로 매우 이기적으로 지불 능력이 큰 이 대기업 근로자들한테 몰아주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을 노조가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가 힘이 세니까
이 채용 청탁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뭘까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그 채용하는 게 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한국 경제 상황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9,600만 원? 네? 그리고 절대 해고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노조가 무서우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근로자를 뽑을까요? 애지간히 필요해도 안 뽑죠. 10년 만에 생산직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 뉴스가 너무너무너무 그 우울한 뉴스가 가득한 겁니다. 10년 만에 생산직을 뽑을 정도로 그 채용을 겁내한다는 거. 두 번째, 그 하청 근로자들 걱정을 그렇게 하는 척하는 민노총이지만 하청 근로자들 걱정하기 전에 자기들 거랑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봉 9,600만 원. 그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에 광주형 일자리라 그래서 광주에 자동차 회사 만들면서 연봉 3,5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3,500만 원만 줘도 젊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데 민노총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질서를 교란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9,6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자리에 가도 9,600만 원 받는 일자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그 근로자들의 독점력입니다. 그걸 흐트리는 3,50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들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반대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기적인 귀족 노조라 하면.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채용 청탁까지 받았다는 거죠. 엄청 세다는 거죠. 채용 청탁을 안 받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건 다행인데 그동안 얼마나 이거를 이렇게 해먹었냐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는 얘기가 이번에 이 보도자료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나온 얘기가 어느 정도로 청탁을 받았느냐를 지금 보도를 했어요. 2005년에는 노조 간부가 취업 희망자 12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답니다. 이 정도 내고 가도 몇천만 원씩 내고 가도 그 평생 거기서 일하면 뽑는다는 거죠. 노조 간부가 추천인으로 적혀 있으면 우선 면접 대상자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우선 면접 대상자로 특혜를 주는 것은 회사죠. 회사하고 노조가 결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노조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노조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채용 과정에서 노조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왜냐? 노조한테 파업하지 말고 우리 자동차 많이 팔자. 그렇게 결탁을 하는 거죠. 기아차도 노조 간부 이때 기아차도 노조 간부 10명이 생산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120명한테 24억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것,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면서 특혜를 준 회사 측의 태도가 이런 비리를 키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지불 능력이 큰 회사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 회사들은 파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파업하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파업하지 말아줘. 노조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노조는 뭐냐?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높이 유지하고 회사는 우쭈쭈 하는 거죠. 그래 우리 회사만 당장 파업 안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 60곳이 넘는 회사들은 단체 협약에다가 고용 세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을 내려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됩니다. 위법입니다. 위법인데도 60개 넘는 큰 회사들이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을 명시했고 고용세습을 단체 협약에서 명시한 것은 노조 말을 다 들어준 거죠. 우쭈쭈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사실 위법성이 강한 건데도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60곳이 넘는 곳에 대해서 지금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규정이 이때까지도 계속 살아있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셨죠, 그동안. 국정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제대로 시정하고 제대로 폐지하게 할 노력을 안 기울였다는 거죠. 그냥 니들은 떠들어라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수천만 원씩 뇌물을 줘가면서 채용이 되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정년 보장이 되는 일자리, 꿀 빠는 일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좋은 거니까 그거를 고용 세습을 단체 협약에 명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얼마나 잘못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걸 제대로 좀 바로 잡으면 저는 우리 경제가 좀 제대로 되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중에 68%, 그러니까 채용 세습, 고용 세습을 명기한 단체 협약이 한 70%가 민노총 소속이라고 해요. 지금 정부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뉴스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귀족노조라 하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전공자잖아요. 노조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조는 왜냐하면 개별 사용자는 사장님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개별 사장님하고 개별 노동자 1대1의 관계로 보면 노동자가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단체 교섭이라는 게 있는 거고 노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조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파트너로 회사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참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제가 연말에 그 창원에 갔었는데 창원공단의 그 한노총 지도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공단이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애지간한 사장님들보다 더 자신의 공단과 회사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노조의 자세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사장님하고 긴장관계를 갖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파트너 관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채용 세습, 뭐 이런 짓을 하는 민노총 산하의 많은 노조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하청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말만 떠들죠, 말만. 자신들의 독점적인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고용 세습은 반사회적인 위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졌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저렇게 성급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 그리고 언론, 앞뒤를 잘 모르면서 막 그냥 편 만드는 언론, 그 다음이 회사, 지금 파업만 하지 말아줘 우쭈쭈 하면서 같이 결탁하는 회사, 그 다음에 정부까지 이런 위법적인 사태를 제대로 단속도 안 하고 대한통운회사 가서 부셔도 경찰들이 잡아가지도 않고 이런 세월들이 지금 계속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켜켜이 이런 것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장치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표방했어요. 우리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노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회사와 파트너로서 미래를 위해서 같이 어깨를 걸고 같이 가는 그런 노조로 우리 한번 다시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표방을 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응원하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쉽지 않다. 회사, 언론, 법원 이런 것들이 공권력까지 다 너무나 이런 행태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굉장히 큰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